아따, 주인님들. 오늘도 잘 지내셨소? 춘심이가 또 재미나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으니께 얼른 앉으시고 귀 쫑긋 세워두소. 자, 주인님들. 오늘 이 춘심이가 풀어낼 이야기 보따리는 혼례 첫날 밤에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신부에 대한 아주 기막힌 사연이랍니다. 과연 신부는 왜 사라졌으며 또 어떤 놀라운 진실과 마주하게 됐는지 지금부터 그 아슬아슬한 추격전에 막을 올려보겠소이다. 이야기는 온 한양이 부러워하는 성대한 혼례식이 끝난 바로 다음 날 아침 신랑 이정훈 도령의 처절한 비명소리와 함께 시작된답니다. 채원, 채원 낭자, 어디 계시오? 그날 아침 최진사댁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혼례 첫날 밤에 설렘과 풋풋함이 가득해야 할 신방은 싸늘하게 식어 텅 비어 있었고 그 방의 주인이 되어야 할 새 신부 채원아 씨가 마치 아침 안개처럼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녀가 머물렀던 흔적이라고는 곱게 개켜진 비단 이불 위에 덩그러니 놓인 날카롭게 찢어진 저고리 옷고름 한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붉은색 옷고름 조각은 마치 간밤에 이곳에서 무언가 끔찍하고도 격렬한 사건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불길한 핏자국처럼 보이기도 했지요.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 김씨 부인은 뒷목을 잡고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게 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일이란 말이냐. 김씨 부인, 그녀는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부유한 상인 집안의 안주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이번 혼사는 단순히 아들을 장가 보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학식은 높으나 가세가 기운 선비 집안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 돈으로 살 수 없는 양반이라는 명예를 얻고 가문의 격을 한 단계 높이려는 그녀의 오랜 수건 사업이자 야심찬 계획이었지요. 그런데 그 모든 계획이 하룻밤 사이에 물거품이 되어버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신부가 첫날 밤에 사라졌다니. 이 소문이 만약 세간에 알려지기라도 하는 날에는 자신과 자신의 집안은 온 한양의 웃음거리이자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다른 사람 흉보기 좋아하는 한양 사람들의 입방아에 김씨 부인네 며느리가 첫날 밤에 서방을 버리고 도망쳤다더라. 필시 신랑에게 무슨 큰 흠이 있는 것이 틀림없다 하는 식의 온갖 추잡한 소문이 덧붙여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지요. 그녀에게 가문의 체면은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장 집안의 모든 하인들을 불러 모아 서슬퍼런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이 집에서 일어난 일은 너희들의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할 것이다. 만약 이 일이 단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라도 밖으로 새어나가는 날에는 내 그자의 혀를 뽑아버릴 것이니 그리 알거라. 그녀는 이 끔찍한 사건을 어떻게든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어떻게 하면 저 부정한 며느리를 찾아내어 가문의 수치를 깨끗이 씻어낼 것인가 하는 차갑고도 무서운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그녀의 목적은 사라진 며느리를 되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처리하여 이 불길한 혼인을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어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 김씨 부인의 머릿속이 가문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냉철한 계산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을 때 아들 정우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빠져 있었답니다. 그는 텅 빈 신방에 망연자실하게 서서 아내가 남기고 간 찢어진 옷고름 조각을 떨리는 손으로 붙잡고 있었지요. 그의 머릿속은 온통 간밤의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줍게 고개를 숙이고 있던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 촛불 아래에서 나직이 실을 읊어주던 그녀의 맑은 목소리, 그리고 잠든 자신을 바라보던 그녀의 그 깊고 슬픈 눈빛까지. 그 모든 것이 꿈처럼 아득하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선하고 고요해 보였던 여인이 어찌하여 하룻밤 사이에 아무런 말도 없이 자신을 버리고 떠날 수 있단 말인가. 아니다. 아닐 것이다. 채원, 낭자는 결코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는 찢어진 옷고름을 증거로 아내가 누군가에게 강제로 납치당했거나 혹은 끔찍한 변을 당했을 것이라고 필사적으로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혹시 그녀가 정말로 나를 버린 것은 아닐까, 원치 않는 혼인이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한 의심에 싹이 고개를 들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어머니 김씨 부인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로 신방에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슬픔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의 결정을 통보했지요. 정훈아, 정신 차리거라. 울고 있을 시간이 없다. 지금 당장 나와 함께 그 계집을 찾아 나서야 한다. 정훈은 어머니의 말에 일말의 희망을 품고 물었습니다. 예, 어머니. 어서 관에 신고를 하고 군사들을 풀어 채원 낭자를 찾아야지요. 하지만 김씨 부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리석은 것, 이 일을 관에 알리면 온 세상이 우리의 수치를 알게 되는데 어찌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냐. 이 일은 우리 손으로 아주 조용하고 깨끗하게 처리해야만 한다. 그녀의 그 처리라는 단어에 담긴 섬뜩한 의미를 정훈은 차마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너와 나, 그리고 마서방, 딱 세 사람만이 갈 것이다. 우리는 그 계집의 친정으로 가서 그 행방을 추궁하고 그년이 어디에 숨어 있든 반드시 찾아내어 이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알겠느냐? 그녀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구출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가문의 명예에 똥칠을 한 죄인을 심판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찾아내어 머리를 깎고 소금을 뿌려 내쫓든 혹은 더 끔찍한 방법으로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든 이 혼인을 완벽하게 무효로 만들고 가문의 수치를 씻어낼 생각이었지요. 그녀에게 며느리는 더 이상 아들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흠집을 낸 용서할 수 없는 오점이자 반드시 제거해야 할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마음도 모른 채 오직 자신의 체면과 분노에 사로잡힌 시어머니.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지요. 자신이 곧 떠나게 될 이 여정이 단순히 사라진 며느리를 쫓는 추격전이 아니라 자신이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진실과 마주하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험난한 깨달음의 길이 될 줄을 말입니다. 어머니의 서슬퍼런 모습에 아들 정훈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답니다. 그는 어머니의 그 차가운 분노가 온전히 며느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이 혼사를 망쳐버린 상황 그 자체와 실추될 가문의 체면에 대한 것임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는 지금 어머니와 시시비비를 가릴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아내 채원의 행방을 찾아 그녀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방식이 어떻든 일단 그녀를 찾아 나서는 것이 우선이었지요. 예, 어머니,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계획에 동의하는 척했지만 그의 마음속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채원 낭자를 오해하고 계신다. 그녀는 결코 스스로의 의지로 나를 버리고 도망칠 만큼 경솔하거나 부정한 여인이 아니다. 틀림없이 그녀에게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혹은 누군가의 협박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것이 틀림없다. 그는 간밤의 기억을 필사적으로 되짚어 보았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수줍게 고개를 숙이고 있던 아내의 모습. 그녀의 눈빛은 분명 슬퍼 보이기는 했지만 그 안에는 자신을 향한 따뜻하고 진솔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또한 그녀가 남기고 간 찢어진 옷고름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지요. 어머니는 그것을 부정한 행위의 증거라 여겼지만 그의 눈에는 그것이 격렬한 저항의 흔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혹은 끌려가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다가
옷고름이 찢겨져 나간 것이라고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아내 채원은 가문을 더럽힌 죄인이 아니라 지켜주지 못한 가여운 피해자였습니다. 그는 어머니 앞에서 자신의 이런 생각을 감히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굳게 결심했지요. 내가 반드시 내 손으로 채원 낭자를 구해낼 것이다. 그리고 그녀를 이리 험한 꼴을 당하게 만든 그 범인을 찾아내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께 그녀가 얼마나 훌륭하고 정숙한 여인인지를 내 똑똑히 증명해 보일 것이다. 며칠 동안이나 밤낮을 쉬지 않고 달려 세 사람은 마침내 며느리 채원의 친정이 있는 남쪽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도착했답니다. 채원의 친정은 대문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가난하고 낡은 초가집이었지요. 사돈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채원의 늙은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쳐나와 어쩔 줄을 몰라 하며 그들을 맞았습니다. 김씨 부인은 다짜고짜 사돈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매섭게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돈어른,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댁의 딸이 혼례 첫날 밤에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소. 필시, 댁과 짜고 우리 집안의 예물을 노리고 이런 끔찍한 사기극을 벌인 것이 틀림없소. 당장 내 딸을, 아니, 댁의 딸을 내놓으시오. 채원의 아버지는 딸이 사라졌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니,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제 딸이 사라지다니요? 그의 그 진심으로 놀라고 슬퍼하는 모습에 김씨 부인도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무래도 그가 이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였기 때문이지요. 아들 정훈이 나서서 아버지를 진정시키고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는 혹시 지피는 데가 없는지 간절한 눈으로 물었지요. 장인어른, 혹시 채원 낭자가 평소에 마음에 두었던 사람이라도 있었사옵니까? 혹은 그녀에게 원한을 품을 만한 사람은 없었는지요? 정훈의 그 질문에 채원의 아버지는 한참 동안이나 입술을 깨물며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힘겹게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 하나를 털어놓기 시작했지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죄책감과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실은 마님, 도련님, 면목이 없사옵니다만 제 딸에게는 어릴 적부터 마음속 깊이 품어온 정혼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대체 무슨 소리란 말이오? 정혼자가 있었다니? 김씨 부인과 정훈은 너무나도 큰 충격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채원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권도형이라 하옵니다. 본디 장래가 촉망되는 늠름한 무관 집안의 자제였지요. 저와 도영이의 아비는 막역한 지우였기에 아이들이 어릴 적에 훗날 반드시 사돈을 맺자고 굳게 약조를 했었사옵니다. 제 딸 채원이도 도영이를 치노라비처럼 따르며 무척이나 좋아했었지요. 허면 그자와 함께 도망쳤단 말이오? 김씨 부인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채원의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몇 해 전 도형이의 아버지가 그만 억울하게 역모에 휘말리는 바람에 가문이 풍비박산 나고 말았사옵니다. 도형이 역시 역적의 자식으로 낙인 찍혀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어 생사조차 알 수 없게 되었지요. 그의 고백은 이 미스터리한 사건에 권도형이라는 새로운 용의자를 던져주었습니다. 과연 그는 어디로 사라졌으며 채원의 실종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채원에게 권도형이라는 옛 정혼자가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은 시어머니 김씨 부인과 아들 정훈의 마음속에 전혀 다른 방향의 불씨를 지폈답니다. 김씨 부인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조각이 그녀가 원하는 그림대로 완벽하게 맞추어지고 있었습니다. 옳거니, 내 그럴 줄 알았다. 그 부정한 계집이 첫날 밤에 사라진 것은 바로 그 역적의 잔당 놈과 눈이 맞아 야반 도주를 한 것이 틀림없구나. 필시 우리 집안의 막대한 예물을 훔쳐 그놈의 도피 자금으로 쓰려 했던 것이야.
감히 내 아들을 기만하고 우리 가문의 재산을 노려 용서할 수 없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며느리 채원은 이제 단순한 가문의 수치를 넘어 가문을 파멸시키려 한 사악한 사기꾼으로 완벽하게 낙인 찍혔습니다. 그녀는 분노에 치를 떨며 당장 그 두 년 놈을 찾아내어 간통죄로 관에 고발하고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벌을 주리라 굳게 결심했지요. 하지만 아들 정훈의 생각은 어머니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아내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또 다른 가능성을 그려내고 있었지요. 아니다. 채원 낭자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녀가 남긴 찢어진 옷고름은 분명 격렬한 저항의 흔적이었다. 그렇다면 그의 머릿속에 끔찍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내의 결백을 증명해줄 새로운 가설이 떠올랐습니다. 권도형, 그자가 자신의 가문이 망하고 정혼자를 빼앗긴 것에 앙심을 품고 복수를 위해 채원 낭자를 강제로 납치한 것이 틀림없다. 그녀는 지금 그 흉악한 자의 소나기에 붙잡혀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다. 내가 어서 그녀를 구해야만 한다. 정훈의 마음속에서 채원은 배신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 때문에 더 큰 위험에 빠진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아내를 구해야 한다는 그의 사명감은 이제 불처럼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똑같은 단서를 손에 쥐고도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배신을 확신했고 아들은 아내의 위기를 확신했습니다. 두 사람은 채원의 아버지를 닥달하여 권도형의 인상착의와 그가 갈 만한 곳에 대한 정보를 모두 얻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길을 떠날 채비를 했지요. 김씨 부인은 배신자를 응징하기 위해, 정훈은 사랑하는 이를 구출하기 위해 서로 다른 목적, 엇갈린 추측. 두 사람의 불편한 동행은 이제 사라진 며느리와 그녀의 옛 정혼자를 쫓는 본격적인 추격전의 양상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배신자를 쫓는 시어머니와 납치된 아내를 구하려는 아들의 기묘하고도 아슬아슬한 동행이 다시 시작되었답니다. 늙은 마서방은 두 주인 사이의 그 팽팽한 긴장감에 그저 입을 꾹 다문 채 말없이 마차를 몰 뿐이었지요. 두 사람은 채원의 아버지가 알려준 권도형의 옛 친척 집이나 그가 몸을 숨겼을 법한 외딴 마을들을 하나씩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권도형은 역적의 자식으로 이미 오래전에 자취를 감춘 뒤였고 사람들은 모두 관아의 추궁이 두려워 그에 대해 입을 열기를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차가운 냉대와 의심의 눈초리만을 받을 뿐이었지요. 이 고된 여정 속에서 두 모자의 본성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평생을 안주인으로 남을 부리며 살아온 사람답게 이 거칠고 불편한 나그네 생활에 좀처럼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길이 험하다고 투덜댔고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고 불평했으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는 한양의 김 부인이다 라며 자신의 신분을 내세워 고압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했지요. 그녀는 며느리를 찾는 일보다 자신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에 더 급급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들 정훈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 험난한 여정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묵묵히 헤쳐나가고 있었지요. 그는 더 이상 책상에 앉아 시나 읊던 나약한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마차가 진흙탕에 빠지면 가장 먼저 내려와 바퀴를 밀었고 잠자리가 마땅치 않으면 기꺼이 마구간에서 새우잠을 잤으며 식량이 떨어지면 직접 산에 올라 서툰 솜씨로나마 산딸기나 버섯을 구해왔습니다. 그는 또한 사람을 대하는 법을 새롭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양반 신분을 내세우는 대신 낯선 마을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허리를 숙이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억울한 일을 당한 이의 소장을 대신 써주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기도 하며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했지요. 김씨 부인은
그런 아들의 변화를 아주 못마땅하고도 또 한편으로는 기이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저리 억척스러운 면이 있었던가? 필시 그 부정한 며느리년 때문에 쓸데없는 고생만 하고 있는 것이야.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작은 변화에 싹이 트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자신의 그늘 아래에서 유약하고 의존적이기만 했던 아들이 이제는 한 명의 굳건한 사내로서 자신을 지키고 이 험난한 여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모습에 그녀는 낯설지만 든든한 감정을 아주 희미하게나마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를 쫓는 두 사람의 여정이 계속될수록 그들은 가는 곳마다 채원이 남기고 간 기이하고도 따뜻한 흔적들과 마주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흔적들은 채원이라는 여인이 결코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음을 서서히 증명해주고 있었지요. 어느 가난한 산골 마을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웬 젊은 아씨 하나가 알아놓은 제 아이를 보더니 다짜고짜 자신의 비단 저고리를 벗어 쌀과 바꾸어 저희에게 죽을 쑤어주지 않았겠소. 그 은혜를 평생 잊을 수가 없소. 또 다른 마을의 주막에서는 주인장이 이런 증언을 했지요. 그 아씨 참으로 당찬 분이었소. 주막에서 행패를 부리던 왈패들에게 웬 사내가 억울하게 문매를 맞고 있었는데 그 아씨가 나서서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은 짐승이나 하는 짓이다 라며 호통을 쳐서 그 사내를 구해 주었지. 그 배포가 웬만한 사내대장부 저리가라였소. 그녀가 지나간 곳마다 비슷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도망자의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보다는 자신보다 더 약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폐물을 팔아 굶주린 이에게 밥을 사주고 병든 이를 위해 약을 지어주었으며 불의에 맞서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정훈은 그런 아내의 흔적들을 따라가며 그녀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을 더욱더 키워나갔습니다. 내 아내는 역시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강인한 사람이었구나. 그녀는 지금 도망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더 큰 뜻을 위해 험난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시어머니 김씨 부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그 모든 선행을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위선적인 행위라고 폄하하고 비난했지요. 가증스러운 것, 도둑질한 재물로 생색이나 내며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 하는구나. 저런 교활한 수법으로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하지만 주인님들, 말과 마음이 항상 같을 수는 없는 법이지요. 김씨 부인은 겉으로는 며느리를 맹렬히 비난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작은 혼란과 파문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녀 자신은 평생을 자신의 부를 지키기 위해 가난한 이들을 외면하고 약한 자들을 짓밟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 어린 며느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도망자의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를 쫓는 험난한 여정은 세상 물정 모르던 선비, 정훈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고 있었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그늘 아래에서 책 속에만 파묻혀 살던 유약한 도련님이 아니었지요. 어느 날 밤 세 사람이 깊은 산속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잠든 틈을 타 굶주린 도적대 몇몇이 그들의 얼마 남지 않은 짐을 훔치기 위해 살금살금 다가왔지요. 가장 먼저 위험을 감지한 것은 바로 정훈이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어머니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 장작불에서 꺼내든 타다 남은 나뭇가지를 칼처럼 고쳐 잡았습니다. 뉘신데 감히 남의 물건에 손을 대려 하느냐. 도적들은
허약해 보이는 선비 하나쯤은 우습게 제압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후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지요. 그는 비록 정식으로 무예를 익히지는 않았지만 책을 통해 익힌 병법의 기본 원리를 본능적으로 몸에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힘으로 맞서는 대신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적들을 상대했습니다. 그는 나무 뒤에 몸을 숨겨 적들의 공격을 피하고 흙먼지를 뿌려 그들의 시야를 가렸으며 심지어는 적이 관군이 온다 고 거짓으로 소리를 질러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기까지 했지요. 그의 그 예상치 못한 지략적인 싸움에 무식한 도적들은 당황하여 결국 에잇 재수 없는 놈 하는 욕설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꽁무니를 빼고 말았습니다. 김씨 부인은 아들의 그 용맹하고도 지혜로운 모습을 너무나도 큰 충격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자신의 아들이 그저 병약하고 자신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라고만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자신의 앞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김씨 부인의 마음속에서 아들은 더 이상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의지할 수 있는 존재로 그 위치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그 듬직한 등을 바라보며 난생 처음으로 아들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함께 자신의 과보호가 오히려 아들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씁쓸한 후회를 느끼고 있었답니다. 정우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험난한 여정이 자신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자신에게 선물해주고 있다는 것을 그는 진정한 사내로 그리고 한 집안의 가장으로 거듭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의 놀라운 성장을 목격하게 된 김씨 부인의 마음속에서는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하고도 미묘한 변화가 아주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답니다. 그녀는 여전히 며느리 채원을 가문을 더럽힌 부정한 년이라 욕하고 그녀를 찾아내면 반드시 엄벌에 처할 것이라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그 말에는 예전과 같은 서슬퍼런 살기나 굳은 확신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지요. 그녀는 이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두 명의 며느리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명의 며느리는 그녀가 만들어낸 남편을 버리고 옛 정인과 야반도주한 교활하고 부정한 사기꾼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의 며느리는 그녀가 여정 속에서 발견한 굶주린 아이에게 제 밥을 나눠주고 억울한 일을 위해 불의에 맞서며 가는 곳마다 선행의 흔적을 남기는 이상하고도 강인한 여인의 모습이었지요. 그 두 개의 이미지는 너무나도 달라서 도저히 한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녀의 이성은 전자를 믿으려 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자꾸만 후자의 모습에 기이하게 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들을 대하는 그녀의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을 어린아이 취급하며 모든 것을 지시하고 통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아들의 의견을 묻고 그의 판단을 존중하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밤 마차 안에서 정훈이 잠든 어머니의 어깨에 자신의 겉옷을 조용히 덮어주었을 때였습니다. 잠든 척하고 있던 김씨 부인은 아들의 그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번 여정을 통해 잃어버린 며느리를 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잃어버렸던 아들을 그리고 잊고 있던 어미의 행복을 되찾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바로 그 사라져버린 며느리 채원이었다는 아이러니한 사실을 말이지요. 한 달 넘게 이어진 고된 여정 끝에 세 사람은 마침내 북쪽 국경과 가까운
아주 외딴 산골 마을에 당도했답니다. 그들은 이제 거의 모든 희망을 잃고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요. 그들이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길가에 위태롭게 서 있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허름한 주막이었습니다. 주막 안은 며칠째 손님이 없었는지 썰렁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주모는 오랜만에 찾아온 손님들을 보고는 반가운 기색으로 탁주 한 사발과 함께 소박한 주안상을 내어왔지요. 정우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모에게 채원의 인상착의가 담긴 그림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주모, 혹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소? 주모는 그림을 한참 동안이나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탁 치는 것이 아니겠소. 아이고, 내가 봤지. 봤고 말고. 그 한마디에 지쳐있던 세 사람의 눈이 동시에 번쩍 뜨였습니다. 주모의 증언은 아주 생생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한 닷새 전쯤이었을까 해가 저물 무렵에 말을 타고 헐레벌떡 우리 주막으로 들어왔지. 행색이 몹시 초췌하고 무언가에 쫓기는 듯 몹시 불안해 보였소. 하룻밤만 묵고 다음 날 새벽 일찍 저기 저 북쪽 국경을 향해 급히 떠나갔소. 내가 어디로 그리 급히 가시냐고 물으니 그 계집이 말하기를 아주 귀한 약재를 구하러 명의를 찾아가는 길이라고 하더이다. 명의를 찾아 약재를 구하러 국경으로? 세 사람의 머릿속은 더욱더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야반도주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절박한 사연이 숨겨져 있는 듯 했지요. 늙은 집사 마 서방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도련님, 이 근방에서 국경 너머에까지 명성이 자자한 명이라면 필시 괴짜 허위원을 말하는 것일 터이옵니다. 그렇게 그들은 마침내 채원의 행선지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막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얻은 그날 밤 정후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답니다. 그는 품속에서 아내가 신방에 남기고 간 그 찢어진 옷고름 조각을 꺼내 등잔불 아래에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았지요. 그는 처음부터 이 옷고름이 단순한 저항의 흔적이 아닐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지혜롭고 침착한 아내 채원이라면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분명 자신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남겼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옷고름 조각을 이리저리 돌려보고 빛에 비추어 보며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붉은 비단 위에 금실로 수놓아진 평범한 나비 문양만이 보일 뿐이었지요. 내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분명 이 안에 무언가가 있어.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옷고름의 실밥 하나하나, 수의 결 하나하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였답니다. 그의 눈에 나비 문양의 한쪽 날개 부분이 다른 쪽과는 아주 미세하게 그 수의 매듭 방식이 다르다는 기이한 점이 들어온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결코 알아챌 수 없는 바로 그들만의 암호 매듭이었습니다. 정훈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 암호 매듭을 약속된 방식대로 풀어헤치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나비의 날개를 수놓았던 금실 몇 가닥이 스르르 풀려 나오며 놀랍게도 몇 개의 글자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겠소. 그 글자는 바로 북극성이라는 세 글자였습니다. 북쪽 별을 따라가시오. 이것은 그녀가 남긴 명백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쫓아올 남편을 위해 자신이 납치가 아니며 지금 북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라와 달라는 간절한 약속을 이 작은 옷고름 조각 안에 기막힌 지혜로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채원, 내 이럴 줄 알았소. 당신은 나를 버린 것이 아니었어. 정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요, 기쁨의 눈물이요, 그리고 아내의 그 깊은 지혜와 믿음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이 사실을
어머니 김씨 부인에게 알렸습니다. 김씨 부인은 아들의 그 논리 정연한 추리와 명백한 증거 앞에서 더 이상 며느리를 부정한 년이라 매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며느리에 대한 마지막 남은 의심마저 서서히 허물어져 내리고 있었지요. 마침내 길고 길었던 여정의 끝에 세 사람은 압록강을 눈앞에 둔 북쪽 국경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답니다. 그곳에서 괴짜 허 의원의 집을 찾아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요. 허 의원의 집은 마을 가장 외땅옷에 있는 허름한 초가집이었습니다. 집 주변에는 온갖 희귀한 약초들이 주인의 무심함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라나 기이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지요. 세 사람은 떨리는 마음으로 낡은 살인문을 밀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며느리 채원의 모습이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녀는 방 안의 침상에 누군가를 눕혀두고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사운 듯 몹시도 지치고 수척한 얼굴로 그 사람을 헌신적으로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운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비단 같던 손은 약초물이 들어 거칠어져 있었지요.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녀와 얼굴이 똑같이 생긴 또 한 명의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채원과 너무나도 닮았지만 그녀보다 훨씬 더 병색이 완연하여 금방이라도 마지막 숨을 거둘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지요. 바로 채원의 쌍둥이 언니 채운이었습니다. 김씨 부인과 정훈 그리고 마서방은 너무나도 놀라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을 발견한 것은 채원이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나타난 시어머니와 남편의 모습에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그녀의 커다란 눈에는 반가움과 함께 자신의 모든 비밀이 발각되었다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서방님, 어찌 여기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난생 처음 보는 며느리와 똑같이 생긴 여인의 모습과 이 모든 기이한 상황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우는 아내의 그 지친 모습과 금방이라도 죽을 듯한 언니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지요.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채원은 마침내 자신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숨겨왔던 모든 진실을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 모든 사건의 퍼즐을 맞추는 마지막 조각과도 같았지요. 어머님, 서방님, 송구하옵니다. 제가 두 분을 그리고 제 자신을 속였사옵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이 정훈과의 혼인을 결심했던 진짜 이유를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서방님 댁과의 혼사를 승낙했던 것은 사실 서방님의 그 고귀한 인품에 끌렸기 때문만은 아니었사옵니다. 저는 서방님 댁의 재산이 필요했사옵니다. 그녀의 그 충격적인 고백에 김씨 부인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역시 내 짐작이 맞았어. 저것은 사기꾼이었어. 하지만 채원의 다음 이야기는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 버렸습니다. 하오나 그 재산은 결코 저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었사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알아놓은 언니를 가리켰습니다. 바로 제 목숨과도 같은 저의 쌍둥이 언니 채운을 살리기 위함이었사옵니다. 그녀의 이야기에 따르면 쌍둥이 언니 채운은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큰 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병은 세상에 그 어떤 의원도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이라 알려져 있었지요. 하지만 단 한 분, 저기 저 국경의 허 의원님만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비법을 알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 비법이란 아주 희귀한 약재들을 구해 1년 동안이나 정성껏 다려 먹이는 것인데 그 약값이 집 한 채를 팔아도 모자랄 만큼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선비의 딸이었던 그녀에게 그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언니가 하루하루 죽어가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요. 바로 그때 한양 최고의 부잣집인 김씨 부인 댁에서 아들 정훈의 신부감을 구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채원은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언니의 마지막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결국 해서는 안 될 비정한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정훈 도련님과의 혼사를 성사시켜 그 댁의 며느리가 되자고. 그리고 혼례 예물로 받은 값비싼 폐물들을 가지고 하룻밤 만에 도망쳐 나와 그 돈으로 언니의 약값을 마련하자고. 그렇게 제 모든 것을 걸고 끔찍한 사기극을 벌이려 했던 것이옵니다. 채원의 그 충격적인 고백은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깊은 침묵 속으로 빠뜨렸답니다. 아무도 섣불리 입을 열지 못했지요. 김씨 부인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자신의 재산을 노린 탐욕스러운 사기꾼이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녀는 자신의 사리사욕이 아닌 죽어가는 핏줄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죄인이 되기를 자처했던 지극한 효녀였던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며느리를 향한 분노와 그녀의 그 절박한 심정에 대한 연민이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지요. 정우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과의 혼인을 그저 언니를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했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그런 끔찍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절박하고 외로운 싸움에 자신이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했다는 깊은 죄책감과 미안함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지요. 채원은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굳게 마음을 먹고 서방님 댁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이 지나면 모든 예물을 챙겨 아무도 모르게 떠날 작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그러지 못했사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남편 정훈을 애틋하고도 미안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첫날 밤 서방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그 진심 어린 다정함과 순수한 사랑 앞에서 저의 그 얼음장 같던 결심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얼마나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는지를.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귀한 분의 마음을 짓밟고 기만하려 했다는 것을. 그녀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죄책감에 몸을 떨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남편을 속이고 도망칠 수도, 그렇다고 죽어가는 언니를 외면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기로에서 미칠 듯이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남기고 간 찢어진 옷고름은 외부의 침입이나 저항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 자신의 내면에서 벌어진 그 처절한 갈등과 고뇌의 아픈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결국 서방님을 속이지도 언니를 버리지도 못하고 이 모든 것을 제 손으로 해결하기 위해 무작정 집을 뛰쳐 나왔던 것이옵니다. 서방님께서 주신 예물 몇 가지만을 가지고 어떻게든 언니의 약값을 마련해보고자 그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배신자도 사기꾼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핏줄에 대한 숭고한 사랑과 자신을 믿어준 남편에 대한 죄책감 사이에서 홀로 고통받아온 가여운 여인이었을 뿐입니다. 채원의 그 절절하고도 기구한 사연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김씨 부인과 정훈의 마음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답니다. 김씨 부인은 한참 동안이나 아무 말 없이 알아놓은 채운과 눈물 흘리는 채원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그 매섭던 눈빛이 아주 오랜만에 깊은 연민과 슬픔으로 부드럽게 풀리고 있었지요.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 또한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엄이다. 저 아이 또한 제 핏줄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죄인이 되기를 자처했던 것이 아닌가. 내가 저 아이를 너무나도 오해했구나. 정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내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아내의 지친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었지요. 부인, 이제 다 괜찮소.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소. 얼마나 무서웠소. 그의 목소리는 깊은 사랑과 이해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속인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에게 진정한 사랑과 희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소. 그는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며 굳은 결심을 한 사람의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인, 잘 들으시오. 당신이 하룻밤의 아내였든 평생의 아내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소. 당신은 나와 부부의 연을 맺은 나의 유일한 사람이오. 그러니 당신의 짐은 이제 나의 짐이기도 하오. 당신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며 당신의 가족 또한 나의 가족이요. 그는 알아놓은 체온을 돌아보며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어머님, 이분은 이제 어머님의 또 다른 며느리이자 저의 처형이십니다. 저희는 이분을 이대로 두고 한양으로 돌아갈 수 없사옵니다. 이분의 병을 저희가 함께 고쳐드려야만 합니다. 아이고, 우리 정운 도령이 드디어 진정한 사내대장부로 거듭났구려? 그의 그 듬직하고도 감동적인 선언에 이 춘심이도 눈시울이 붉어지는구려. 김씨 부인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그리고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는 두 젊은 부부의 모습을 아주 오랫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깊은 한숨과 함께 아주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그래, 그러자꾸나. 내 말이 옳다. 그 한마디에 이 기묘하게 얽힌 세 사람의 운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국경 마을의 허름한 초가집에서는 아주 기묘하고도 따뜻한 풍경이 펼쳐지기 시작했답니다. 시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며느리. 이 세 사람은 사라진 신부를 쫓는 어색한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가족을 살리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힘을 합치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그 과정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며느리 채원의 마음속은 여전히 사랑과 죄책감이라는 두 개의 감정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지요. 그녀는 자신을 온전히 받아주고 헌신적으로 언니를 간호하는 남편 정훈을 볼 때마다 가슴 벅찬 사랑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처음에는 이 선한 사람을 그저 돈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지울 수 없는 죄책감에 몸서리를 쳐야만 했지요. 그녀는 밤마다 잠든 남편의 얼굴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다. 내가 이 사람의 순수한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녀의 그런 마음의 병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 김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며느리를 질투하고 미워하는 악독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지요. 그녀는 이제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겪어본 현명한 어른으로서 길을 잃은 젊은 며느리를 안타까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씨 부인은 홀로 냇가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는 며느리의 곁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아가, 그녀는 며느리의 어깨에 자신의 겉옷을 덮어주며 나지기 말했지요. 아직도 그날 밤의 일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냐. 채원은 시어머니의 그 따뜻한 손길에 자신도 모르게 그동안 숨겨왔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서방님을 볼 면목이 없사옵니다. 제가 그분의 그 귀한 마음에 더러운 흑칠을 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김씨 부인은 며느리의 그 여린 어깨를 말없이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아가 듣거라.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따뜻하고 자애로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한단다. 나 또한 평생을 내 자식과 내 체면만을 위해
수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온 어리석은 늙은이에 불과하다.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잘못에 얽매여 주저앉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의 삶을 더욱더 진실하게 살아내는 것이지. 너는 네 언니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죄인이 되기를 자처했다. 그리고 정훈이, 내 아들은 너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너의 짐을 함께 짊어지기로 했다. 너희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죄보다도 더 큰 사랑이 있지 않으냐. 그러니 이제 그만 죄책감의 짐을 내려놓거라.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거라. 시어머니의 그 지혜로운 위로에 채원의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죄책감의 돌덩이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 했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한참 동안이나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씨 부인의 따뜻한 위로로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낸 채원은 이전보다 더욱더 헌신적으로 언니의 병간호에 매달렸답니다. 하지만 언니 채운의 병세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지요. 괴짜허 의원은 약재는 충분하나 병자의 마음속에 살려는 의지가 너무 약하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약효가 몸에 제대로 받지 않을 것이야 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채우는 자신의 병 때문에 동생이 겪어야 했던 그 끔찍한 고통과 희생을 모두 전해 듣고는 깊은 죄책감과 절망에 빠져 스스로 삶의 끈을 놓으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김씨 부인은 마침내 자신이 이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할 때가 왔음을 깨달았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전 재산이 담긴 묵직한 동해를 괴짜 허 의원의 앞에 쿵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의원님, 이 돈을 모두 드릴 터이니 부디 제 며느리의 언니를 살려주시옵소서. 돈이 부족하다면 한양에 있는 제 집과 땅 문서까지 모두 팔아 오겠습니다. 허 의원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녀를 쳐다보았지요. 김씨 부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아놓은 채운의 머리맡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평생 남 앞에서 굽혀본 적 없는 그 꼿꼿하던 허리를 깊이 숙이며 눈물로 호소하기 시작했지요. 나의 어리석은 욕심과 아들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이 당신의 착한 동생을 끔찍한 죄인으로 만들 뻔했소. 이 모든 비극은 다 나 때문이오. 그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허니, 아가씨, 제발 기운을 차려주시오. 이대로 죽지 말고 살아남아 이 늙은이가 평생토록 당신들에게 지은 죄를 갚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오. 당신은 이제 내 며느리의 언니가 아니라 내가 평생을 모시고 섬겨야 할 나의 또 다른 귀한 딸이오. 아이고, 저 깐깐하고 오만하던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빌고 있지 않소. 그녀는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가족을 살리기 위해 진심으로 자신을 낮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그 진심 어린 눈물과 처절한 참회는 죽어가던 채운의 마음을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채운의 텅 비었던 눈에서 아주 오랜만에 살고 싶다는 희망의 빛이 희미하게 피어오르기 시작했답니다. 시어머니의 희생적인 노력과 동생 채원의 지극한 간호 속에서 언니 채운의 병세는 기적처럼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호전되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그녀가 완전히 건강을 되찾기까지는 아직도 길고 긴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었지요.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아내와 어머니의 곁을 지키던 정우는 이제 자신이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한 여인의 지아비로서 중대한 선택을 해야만 할 때가 왔음을 깨달았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재산에 기대어 아내의 희생 뒤에 숨어 유약하게 살아갈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이 새로운 가족을
책임지고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내 채원을 조용한 강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진지하고도 굳은 결심이 선 목소리로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지요. 부인, 나는 한양으로 돌아가려 하오. 채원은 남편이 자신과 언니를 버리고 어머니와 함께 돌아가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정우는 그런 아내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오, 부인. 내가 한양으로 돌아가려는 것은 예전에 그 나약한 선비 이정훈으로 돌아가기 위함이 아니오. 그의 눈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신감과 총기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과의 이 험난한 여정을 통해 내가 얼마나 세상 물정 모르는 우물 안개구리였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소. 책 속에만 길이 있는 줄 알았는데 진짜 길은 바로 이 세상 속에, 사람들의 삶 속에 있었더군요. 나는 이제 이 세상을 제대로 한번 부딪혀보고 싶어졌소. 그는 자신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는 한양으로 돌아가 더 이상 과거 시험에만 매달리는 샌님이 아니라 어머니의 상단 일을 도와 직접 장사를 배우고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어 아내와 처형의 약값을 스스로 마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어머님과 함께 이곳에 머물며 처형의 병간회만 전념하시오. 부디 나를 믿고 기다려 주시겠소? 그것은 한 나약한 선비가 마침내 껍질을 깨고 거친 세상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려는 위대한 독립선언이었습니다. 채원은 그런 남편의 늠름하고도 믿음직스러운 모습에 깊은 감동과 함께 무한한 신뢰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잠시 동안의 이별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별은 슬픈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단단하고 완성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 위한 희망차고도 아름다운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남편 정훈이 새로운 가장의 책임을 짊어지고 한양으로 떠나자 국경 마을의 초가집에는 시어머니 김씨 부인과 며느리 채원, 그리고 병든 언니 채운, 이렇게 세 여인만이 남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지요. 평생을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이 기묘한 세 여인의 동거는 과연 순탄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정훈이라는 공동의 구심점이 사라지자 오히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가깝고 끈끈한 사이가 되어 갔던 것입니다. 김씨 부인은 평생을 갈고 닦은 자신의 그 깐깐하고 빈틈없는 살림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장 영양가 높은 음식을 만들어 며느리와 채운의 건강을 챙겼고 집안 구석구석을 먼지 한 톨 없이 관리하며 병자가 있는 집에 나쁜 기운이 들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비했습니다. 채원 역시 시어머니의 그 노련한 지혜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며 야무진 살림꾼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약초 지식을 이용해 언니의 병에 좋은 약초들을 캐어왔고 시어머니는 그 약초들의 효능을 극대화시키는 자신만의 비법으로 약을 다렸지요. 두 여인의 그 환상적인 협력과 지극한 정성 덕분에 언니 채운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들은 밤이 되면 등잔불 아래에 마주 앉아 한양으로 간 정훈의 안위를 걱정하며 함께 바느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의 아픈 과거와 숨겨왔던 속마음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진정한 벗이 되어갔지요. 김씨 부인은 며느리의 그 깊고 현명한 마음씨에 내가 진정으로 복덩이를 얻었구나 하며 진심으로 그녀를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채원 역시 시어머니의 그 쌀쌀맞던 모습 뒤에 숨겨진 따뜻하고 여린 마음을 발견하고는 그녀를 친어머니처럼 따르고 의지하게 되었지요. 한편 한양으로 간 정훈 역시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책상머리에 앉아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던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작거리의 왈패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하고 교활한 상인들과 밤샘 협상을 벌이기도 하며 거친 상업의 세계에서 살아남는 법을 터득해 나가고 있었지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세 사람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길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국경 마을에도 따스한 봄이 찾아왔지요. 그리고 그 봄과 함께 온 가족이 그토록 기다리던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남편 정훈이 금의환 향하여 돌아온 것입니다. 1년 만에 돌아온 정훈의 모습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병약하고 유약한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거친 세상과 싸우며 다져진 다부진 체격과 자신감 넘치는 눈빛을 가진 늠름하고도 믿음직스러운 사내 대장부가 되어 있었지요. 그는 지난 1년 동안 어머니의 상단을 물려받아 특유의 정직함과 책에서 배운 지혜를 바탕으로 상단을 예전보다 몇 배는 더 큰 규모로 키워냈다고 합니다. 그는 아내와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처형, 그리고 어머니를 자신이 새로 마련한 크고 번듯한 마차에 태우고 한양의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에 신부로 시작되었던 이 기구하고도 엇갈렸던 인연은 마침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진정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행복한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정훈과 채원은 그 후로 그 누구보다도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현명하고 아름다운 부부로서 100년 해로했다고 합니다. 김씨 부인은 두 딸처럼 아끼는 며느리와 늠름한 아들의 곁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어머니가 되어 오래오래 살았다고 하지요. 세월이 흘러 이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하나의 교훈적인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룻밤의 신부 사건을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의 야반도주나 가문의 수치로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 이야기를 핏줄을 살리기 위한 한 여인의 숭고한 희생과 그 진심을 알아보고 기꺼이 운명의 동반자가 되어준 새로운 가족들의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로 오래오래 칭송했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단순히 피를 나누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가족이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의 짐을 기꺼이 나누어지며 가장 어려운 순간에 끝까지 서로의 편이 되어주는 선택과 의리로 완성되는 것이라는 그 소중한 진리를 말입니다. 자, 주인님들, 오늘 춘심이가 들려드린 하룻밤의 신부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부디 주인님들께서도 곁에 있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따뜻한 밤이 되시기를 이 춘심이가 간절히 바라겠소이다. 다음에 또 재미난 이야기 보따리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소이다.